검정고무신 원작자인 이우영 작가님이 별세하셨잖아요. 좀 안 좋은 일로 돌아가시게 돼서 마음이 되게 아팠는데 이거에 관련돼서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을 거라고 사실 크게 생각을 못했는데 근데 2020년도에 이게 검정고무신 관련해서 처음으로 이제 저작권 문제가 막 불거졌을 때도 이게 그냥 언론에서 크게 이렇게 대서특필이 됐던 게 아니라 그냥 인터넷 기사 몇 개로 그냥 넘어갔어요. 이게 그래서 좀 배경을 좀 알아보니까 굉장히 원작자 입장에서는 참 정말 절필하고 싶겠더라고요. 상황이. 처음에 이제 KBS에서 이제 검정고무신이 인기를 많이 끄니까 형설 출판사였나요? 형설의 출판사에서 이제 이거를 여러 가지 캐릭터 사업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콘텐츠로 좀 이제 제작을 하겠다라고 해서 원작자하고 이제 계약을 체결을 하죠. 근데 그 계약 내용이 보니까 이 기영이, 그러니까 뭐 검정고무신 나오는 이제 등장 인물들을 바탕으로 한 어떤 이제 2차적 저작물이죠. 뭐 어떤 노트도 될 수 있고 애니메이션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 캐릭터를 활용한 어떤 상품에 대해서 제한 없이 품목을 한정하지 않고 제한 없이 이거를 사업화를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그런 이제 권리를 다 출판사가 갖는 취지로 계약을 체결을 했고 그거에 이제 원작자께서는 당연히 그 정확한 법률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이해를 잘 못하신 상태에서 그냥 막연하게 도장을 이제 찍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참 콘텐츠 강국이라고 하지만 아직도 배고픈 그 원작자들이 많잖아요, 사실. 엄청 제일 아마 거의 달 거예요. 그쵸. 어디 가든 간에 돈 잘 버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고 나머지 다 배고프고 힘드니까. 이 원작자께서도 이 검정고무신이 뜻밖의 기회로 너무 잘 되니까 굉장히 기분 좋게 도장을 찍으셨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더 아파요, 사실. 또 저작권에 관해서도 원작자가 당연히 과반수 지분, 그러니까 더 그 이상을 가져야 되는 게 맞는데 출판사에서 과반수 저작권을 가지고 지분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 그 작가 형제 두 분이 과반수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약 30%가 조금 넘는 지분만 가진 채로 지금까지 2023년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게 2020년에 아까 문제가 됐었다고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게 이 검정고무신이 갑자기 영화로 등장을 해요. 네. 영화화가 됐는데 내 동의도 없이 이거를 왜 영화로 하냐라고 처음에 문제를 제기했고 그에 대해서 이제 출판사 쪽에서는 당신이 다 동의를 했던 부분이다. 우리가 2차적 저작물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권리를 갖고 있고 또 저작권에 대해서도 과반수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태도로 일관을 하니까 이게 결국 소송으로 비화가 됐던 거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뭐 정산을 제대로 받았으면 그러면은 아마 당연히 문제를 안 삼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업화를 하는 능력이 당연히 작가들보다는 회사가 더 나을 테니까 사업화해가지고 돈이 딱딱 들어오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부를 가졌으면은 제 생각에 작가들이 굳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을 텐데 15년 동안 이제 형설행 측으로부터 받았던 정산이 1,200만 원이고 이 정산 문제는 우리가 그 이승기 씨 때부터 제일 최근에 가장 항상 모든 엔터테인먼트나 출판사랑 관련해가지고 핵심은 정산이거든요. 과연 어떻게 너네가 매출해서 비용을 떨궜냐 비용을 어떤 뭐 영역으로 떨궜냐인데 여기서는 당연히 형설에는 뭐 이것저것 비용을 얘기했겠죠. 이러고 저러고 해서 당신들한테 줄 돈이 1,200만 원밖에 안 된다. 정산 내역을 공개해달라고 했는데 공개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사건은 어차피 포괄적인 동의가 돼 있으면 그 계약 자체의 효력을 어떻게 무산시키지 않는 이상 어떻게 지금 상황이 해결될 수 없는 상태이긴 한 것 같아요. 실제 계약 어차피 계약이 돼 있는 상태니까 지금 드러난 상황을 보면 계약 자체가 그러니까 2차적 제작물 작성권도 다 넘겨준 상태라서 그 계약 자체의 효력을 지금 내용은 이제 법의 그 103조, 104조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 될 텐데. 정말 실제 근본적으로 좀 이런 계약에 대해서 개별적인 저작권과 관련된 개별적 계약들을 포괄적으로 동의하는 관행에서 비롯된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그렇죠. 이게 계약서라는 게 굉장히 강력한 효력을 갖잖아요. 보통 그 계약서 이외에는 민사소송에서 어떤 쌍방의 합의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로서 낼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그렇죠. 녹음 파일 이것도 사실 음성권 침해다라는 판결이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제는 제출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거를 감내하고 하든지 해야 되는 건데 보통은 또 없죠. 근데 녹음 파일이 분쟁이 좀 생기만 하면은 그때부터 녹음을 시작하시지. 그렇죠. 네, 서로 좋을 때는 뭐 녹음을 해요. 그러니까 계약서가 굉장히 강력한 증거이자 이제 그런 문서인데 1차적으로는 법원이 보기에도 어쨌든 그 의미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날인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제가 그 작가님 쪽, 원작자 쪽 변호사라면 좀 그런 걸 주장해 볼 것 같아요. 일단은 계약의 효력에 관해서 효력을 깨야겠죠. 이 문서를 깨야 그 다음 얘기가 가능하니까 이 계약이 아까 이제 김희선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불공정한 계약이다. 민법 104조에 그러니까 상대방 일방에게만 너무나도 유리하고 이제 상대방 당사자에게는 너무 불리한 서로 이제 균형이 맞지 않는 계약이다라는 점을 주장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첫 번째로 그리고 이 형설엔이라는 데가 이제 출판업을 하는 데란 말이에요. 계약서가 나름대로 이제 마련된 표준 계약서가 있을 것이고 그 계약서를 똑같이 그 원작자한테 들이밀었을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약관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또 볼 수 있어서 만약에 약관규제법의 대상이 되는 약관이라면 그거는 이제 약관규제법상 무효다라는 점을 또 주장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가장 최후의 수단에는 결국 그 뭐 저작 인격권 부분을 결국은 주장을 하셔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 2차적 저작물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그 제작 동의를 받는 것 자체가 저는 그런 계약 내용 자체가 저작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저작 인격권이라는 게 이제 성명 표시권이라든지 공표권 이런 것들 대표적인 내용인데 공표권은 외부로 저작자가 이거를 공표를 할지 말지 그거를 이제 정할 수 있는 권리인 건데 그러니까 2차적 저작물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동의를 했더라도 그건 어디까지나 재산권적인 저작 재산권으로서의 문제인 거고 완전 새로운 유형의 콘텐츠를 제작을 할 때는 최소한 원작자의 동의 내지는 뭐 사전 통지는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끝까지 저는 싸워서 좀 이기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그거 이 처음에 계약을 했을 때 솔직히 그렇지 않을까요? 민법에서 무효화 시키려면 그 당시 회사 이용 부담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그러니까 저작 그 작품의 어떤 상태가 어느 상태는 실제로 좀 처음에 아무런 유명도 높고 이런 상태였다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일정 정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계약도 이루어졌는지 그것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이우영 작가님이 이제 형설엔 쪽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미 KBS로 빵 뜬 상태였기 때문에. 근데 왜 그런 계약을 하셨을까 정말? 그 순수한 정말 1,000만 원밖에 안 된다는데 그 막노동을 하셨다고 그런 말까지 있던데. 그러니까 이게 꼭 뭔가 입법을 해야만 이런 것들을 제한 해석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과거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그 CD에서 MP3 넘어갈 때였나 아니면은 그 카세트 테이프에서 CD로 넘어갈 때였나 그런 사안이었는데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같은 거를 이제 저작권자가 양도할 때 그때 판결문이 어떻게 나왔냐면 그 당시 기술로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범위 판결문에 나왔던 주요 골자가 뭐냐면 이 당시에는 우리가 그냥 LP판이나 카세트테이프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불과했는데 갑자기 이 지금 CD 같은 것들로 유통될 것을 예측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작권자의 따로 동의를 받아야 된다. 왜냐면은 CD로 유통되는 거는 또 엄청나게 판매량이 또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사는 당연히 그 유통권자가 그걸 제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석을 좀 제한 해석해서 저작권자의 힘을 실어주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포괄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은 이 사람이 2차 저작물을 줄 때에는 여기도 보면은 이 형설N이 이 사람한테 이렇게 설득을 했대요. 우리가 사업적인 리스크를 되게 많이 지지 않냐. 그 사업적 리스크라는 거는 우리가 이걸 해서 망할 수도 있다. 우리 비용이 진짜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이걸 해서 망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한테 저작권의 과반수도 주고
그 다음에 이체적 저작물을 작성권도 줘라. 근데 과연 정말 그만큼이 썼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법원에서 검증해야 될 건 그건 것 같아요. 너네가 정말 실제로 비용을 그만큼 투여해서 그만큼의 리스크를 졌냐? 그런 것들을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얘가 보통은 이체적 저작권 작성권은 엄청 큰 거기 때문에 그걸 줄 때에는 당연히 그만큼의 정산이 되어야 사후적으로 봤을 때도 아 그래 줄만 했네, 이 정도 정산이 됐으니까 줄만 했네. 근데 걸고 준 게 별로 없다라고 하면은 누가 이 돈 받고서는 이체적 저작권 작성권을 줬겠냐. 그러니까 그거를 좀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판단하면 법원이 약간 제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거는 완성된 작품을 그냥 단순히 사업하겠다는 계약 그거에 불과하니까 대단한 사업적인 리스크를 줬을 것 같지 않거든요. 그게 좀 맞아. 그 부분이 다른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 또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그 방법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장혜진 변호사 하신 만큼 우리 법원이 실제 자주 운용하는 방법이죠. 그 의사 그 합의 같은 거에서 자주 그 제한을 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사자가 예측하지 않은 뭐 범주 내에서 외에서 어떤 수익이라든가 뭐 손해라든가 발생하면 그 부분은 당사자의 합의 사항이 아니다라고 그렇죠. 합의 예측 예측할 수 사항이라고 없었다. 해서 이 부분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요런 내용이 판결문에 좀 담겼으면 좋겠네요. 우리의 이런 고민들이 판결문에 담겨서 혹시 보고 계시는 판사님이 계시면 우리 아니 나는 사무실에 구름빵 무슨 아이를 키우시는 분도 아닌데 왜 구름빵 책이 꽂혀있나. 아니 좋아하세요 구름빵? 이게 제가 이렇게 사실 화제가 돼서 산 건 맞아요. 뭐 내용은 만족스러웠다. 내용이 뭐냐면 날씨가 흐리니까 애기들이 날씨가 흐리니까 구름이 위에 있잖아요. 구름을 따갖고 와서 엄마한테 이거를 빵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근데 그 빵을 부으면 그 원천이 구름이다 보니까 빵이 이렇게 봉봉봉봉 올라가요. 근데 아빠가 출근할 때 시간이 너무 늦어서 아빠는 먼저 출근을 하고 밥을 못 먹고 가니까 엄마가 아빠한테 이거 구름빵 좀 갖다 드려 라고 하는데 애들이 그 구름빵이 붕붕 뜨니까 애들도 그 구름빵을 타고 가서 아빠한테 전달하려고 그러는데 아빠는 버스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그 구름빵을 전달해 주니까 아빠가 그 구름빵을 타고 붕붕 날아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사에 출근했다. 나도 가끔 지옥철에 갇혀있을 때 누가 구름빵을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상상을 하게 그런 하는 상상. 출퇴근 직장인의 애환을 담을 내용. 그래서 출퇴근 직장인들의 애환을 담은 구름빵. 성인동화 구름빵. 아니 그 구름빵도 그 우리 그 검정고무신하고 유사한 저작권 분쟁이 엄청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김희선 변호사님이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이 사건 이거는 좀 사건이 다른 것 같아요. 보면 일반적인 저작권에 대해서 저작권이라든가 이것들 양도하는 이런 형태의 계약 때문에 문제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저작권 자체가 누명이 있는가가 문제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작물 개발 용역을 줬을 뿐이다라고 해서 백희나 작가가 저작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그러면 백희나 작가가 권리를 주장하려면 이 계약했던 출판사와 계약했던 모든 계약들을 이제 해지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들이 무산되었던. 소속은 아니고 이제 예, 용역 계약을 한 거죠. 그런데 용역 계약을 했으니까 어차피 용역 계약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내 저작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계약을 아예 무력화 시켜버리면 백현아 작가가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렇게 싸웠어요. 그렇게 싸웠는데 이게 뭐 그때 많이 나왔던 단어가 이제 매절 계약이라는 건데 매절 계약은 말 그대로 누군가가 저작물을 만들고 그거를 통째로 파는 거예요, 회사한테. 왜냐면은 개인이 내가 저작물을 만들었어도 이거를 책으로 출판하려면 돈이 상당히 들거든요. 근데 그 비용을 일단은 회사가 감당을 하고 회사가 감당을 해서 내가 이 돈을 줄 테니 너한테 몇 천만 원을 줄 테니 그냥 통째로 넘겨라 라고 해서 옛날에 이제 관행적으로 행해졌던 게 매절 계약이라는 건데 그게 이제 저작권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계약으로 해석이 되어 왔지만
요즘에는 매절 계약이라는 말을 써도 법원에서 그걸 인정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례적으로 많이 줬다. 이러면 뭐 애초에 수십억을 줬어요. 아 그러면은 충분히 애초에 이걸 다 가져갈 그런 의도가 있었구나라고 해석을 해주지만 그런 경우를 찾는 건 극히 드물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단순히 그 출판 허락 계약 그 정도로 제한 해석을 해가지고 법원이 판단하고 있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더 이제 좀 법원이 곤란했던 경우가 이런 매절 계약, 뭐 저작권 양도 계약 이런 식으로 그 계약서에 표제가 되어 있지 않고 아까 김희선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치 용역을 발주한 것처럼 돼버리니까 이거는 뭐 그냥 회사한테 저작권을 말 그대로 넘기는 꼴이죠. 회사의 기획하에 이렇게 회사가 기획하에 만드는 책 같은 것들이 없는 게 아니라 정말 많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도 동화를 찍어내는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기획하에 계속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백희나 작가의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법원이 해석을 한 거죠. 문제는 이게 너무 많이 인기를 끌었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처음에 받았던 돈은 850만 원인데 850만 원이 아니라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정말 수십억 원을 벌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백희나 작가 입장에서는 이거를 바로잡고 싶었던 거고 예,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패소했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런 유형의 사실 원작자들 입장에서 이 콘텐츠 창작자 입장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유명해져가지고 궤도상에 오르기 전까지는 뭐 법률 자문 이런 건 일단은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고 다 돈이 걸려있는 문제에서는 다 좀 예민하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결국은 우리 창작자들, 순수한 창작자들은 입법으로 보호할 수밖에 없다 라는 거에 어떤 사회적 합의가 좀 많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표준 약관이나 이런 거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많이 왔었는데 이 표준 약관 개정해봤자 그거를 또 교묘하게 출판사 쪽에서는 이제 바꿔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바꿔서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뭐 표준 약관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 법원으로 가지 않는 이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렇게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제 이우영 작가님이 계기가 돼서 최근에 그 저작자의 어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더 보호하는 취지의 법안이 좀 나와서 이제 문체위를 일단 통과를 했다고 해요. 심의를 통과를 했고 아마 뭐 발의를 해서 국회 표결을 좀 이제 받으면 어느 정도 이제 뭐 형사처벌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그 법안에.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보호가 더 강화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이제 저작자의 권리가 좀 잘 보호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제일 지켜야 할 것들이 뭔가라는 것들을 혼자서 판단하기는 어려우니까 뭐 이거는 저희 먹고 살 거를 대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먹고 살고 왜냐면은 저희는 정말 소액의 돈을 받고서 검토를 해야 되지만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하나 잘 되면은 영화화되고 요즘에 넷플릭스에다 팔잖아요. 그치. 수십억 수백억을 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초반에 약간의 돈을 투입을 해가지고 검토받고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사실 그 콘텐츠가 성공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성공 보수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고 저희랑 전혀 상관이 없고 그럼요. 그냥 정말 뭐 저희 소비자죠. 그쵸. 넷플릭스에서 그걸 보는 소비자. 그냥 뭐 내가 검토한 계약서의 그 원작자가 너무 잘 되시면 잘했네. 뿌듯하다. 기본적으로 그냥 광고를 하죠. 자랑하고 더 널리 맞아요. 뭐 흥행하시기를. 그런 걸 뭐 안주 삼아 얘기하고 그쵸. 그 정도에 끝나는 거지. 실제 그 법적 분쟁이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훨씬 저렴하죠. 미리 그렇죠. 법적 말도 안 검토를 되게 하는데 말도 안 되게 계약서 정도 검토 단계에서 계약서 정도 검토한 때는 그다지 변호사에게 하더라도 큰 비용 들지도 않고. 저는 사실 그래서 제가 저작권자가 되려고 저작권자가 되죠. 출판하시려고요? 예, 뭐 소설이나 한번 소설이나 한번 써볼까 그런 생각도 있고 그래요. 지금 우리도 이게 찍는 거 자체가 영상 저작권이잖아요. 그렇지. 요즘에는 자기가 저작권자가 돼야 저작권자가 돼야 어마어마하던데요. 네, 그래야 뭔가 좀